돈을 불리는 아주 간단한 원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이제 출판사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된 광고 영상인데요. 책 자체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요즘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이 집 살 때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선 전에 집을 사야 된다, 뭐 대선 이후에 또 집값 올라간다 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에 전반적으로 집을 사러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아예 안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뭐 좀 관망세이신 것 같지만, 막상 집을 살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마음이 좀 조급해요. 실제 돌아다녀 보시면 아는데 매도자들도 막 그렇게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고, 나와 있는 매물들도 막 애매한 게 많습니다. 막 잔금이 막 뭐 한 달 안에 막 해야 돼요. 뭐 되게 조건이 막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조급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깁니까? 아니, 주변에서 막 하는 얘기들도 들리고, 뭐 지금 뭐 호가가 얼만데 뭐 이거 금매야, 그리고 뭐 이거 지금 최근에 뭐 얼마에 거래됐어,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면은 현장 가가지고 마음이 막 복잡해져. 거기다가 더 큰 거, 막상 내가 7억짜리를 보러 갔어요. 그러면은 저기 대장 아파트를 포기하고 7억을 보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1억만 더 주면은 저기 대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보일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보, 그냥 1억 더 주고 저거 살까? 이거 아니지 않아? 여보, 우리가 여기 사는 게 맞아? 하면서 막 갑자기 막 부부가 심각해져. 뭐 이렇게까지 돈이 없는 분들도 2천만 원 정도는 어디서 막 끌어오면 끌어올 수 있잖아요. 막 3천만 원은 끌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보, 여기 지금 백일동은 이게 지금 동향이잖아. 근데 저 백사동 물건은 남향이야. 남향이 더 좋은 거 아니야? 우리 한 3천만 더 쓸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3천이 여유가 있으면은 7억 3천을 보러 왔겠죠. 대부분은 7억도 충분히 내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그 돈씨가 나오는 거지. 그 돈이면 야 저거 가야지, 야 그 돈이면 그랜저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현장 가면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매물이라도 많으면 다음에 올게요가 되는데, 매물도 많이 없고 막 다 1층 물건, 막 2층 물건밖에 없으면 이거 사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오시면 늦어, 이런 얘기 한마디 들으면 바로 그냥 가계약금 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예산을 초과해 가지고 레버리지를 막 쓰고 대출 받고 막 합니다. 그래서 막 7억짜리 보러 갔다가 8억 단지 계약하고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 1억은 뭘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대출로 충당한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뭐 유튜브 콘텐츠들 같은 거 보면은 1억 투자해가지고 6억 벌었어요. 뭐 3천 투자해서 막 1억 벌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어찌 보면 좀 자극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혹해가지고 또 많이 클릭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내가 빨리 부자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작은 돈으로 큰 돈 번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라는 것도 조금 쓰는 게 아니고, 나는 7억도 한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서 8억짜리를 막 사는 것처럼 최대로 레버리지를 막 끌어다가 막 사거든요. 근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누가 옆에서 조언을 하고 막 미래의 어떤 그런 플랜을 보고 조언을 해도 사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대부분 즉흥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실제 최대 레버리지를 쓰고도 버티는 거는 소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좋기를 기대하면서 레버리지를 쓰지만 나쁜 시절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쁠 때는 애써 무시하고 그냥 레버리지를 최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이제 큰 손해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이 바로 요겁니다.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이제 신간인데요. 폴 포돌스키라는 저자가 쓴 건데, 이분이 이제 브릿지워터라고, 레이 달리오라는 분은 이제 유명하시니까 얼굴 아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릿지워터, 여기를 이제 만든 분이 이제 창업자고, 여기서 16년 정도 이제 파트너까지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작가님인데, 이분이 케이트 캐피털이라는 것도 이제 설립해서 이제 뭐 투자 관리 회사도 운영하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책을 쓰면서 책에 뭐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하나를 가져온 게 이겁니다. 돈 버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이것만 기억하세요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봤더니 이겁니다. 돈을 불리는 원칙은 매우 단순하다.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최고의 직업을 얻고 저축한 돈을 가장 저렴하고 단순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고 중독이나 이혼처럼 돈을 갉아먹는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모았다 싶을 때 은퇴를 하고 남는 돈을 자녀와 나누면 된다. 라는 게 이분이 말한 돈을 버는 아주 단순한 방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는 분 있나요? 사실 모르는 분 없잖아요.
다들 알죠? 그러니까 정답은 다들 알아요. 덜 노력하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풀 레버리지 쓰고 막 무리해서 투자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소득은 높이고 지출은 줄여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한 얘기라고 다들 알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왜 못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이 빠진다는 걸 다들 알고 있지만 먹어요. 그리고 왜 살이 안 빠지는지를 고민하잖아요. 그것처럼 투자도 어찌 보면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피해서 지름길을 가려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정답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주가가 오를수록 투자의 매력도는 줄어들어야 된다.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심리는 정반대로 작동한다. 결국 투자자로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시장의 감정 변화를 읽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알잖아요. 같은 물건을 쌀 때 사는 게 좋습니까? 비쌀 때 사는 게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마트 가가지고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잘 적용한단 말이죠. 1+1 사고 2+1 사고 8시 반에 떨이 할 때 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투자할 때는 비싸지면은 사고 싶고 빠지면은 안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이 짤이 이거 아닙니까? 이 5만 원일 때 삼성전자는 아무도 안 사려고 하다가 9만 원 되니까 다들 사겠다고 난리 났던 것처럼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는 패턴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제가 최근에 상담한 사례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걸 사려고 하더라고요. 이미 꽤 많이 올랐어요. 꽤. 최근에 거의 한 15%에서 막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거를 되게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안 사면 이제 영원히 놓칠 것 같은 거예요 라는 말을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이거 쌀 때 샀으면 좋았지만 이미 올랐다면은 다른 거를 사서 벌어서 번 다음에 이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반포 보세요. 반포는 계속 올라가지 않냐.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요. 아 그러면 반포동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본인이 사는 동네는 반포가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래도 반포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제가 살려고 하는 것도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거긴 반포가 아니잖아요. 아 그건 아는데요. 라면서 계속 이야기가 이제 빙빙 도는 거죠. 상승한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의 합리화일 수도 있다. 자, 매력도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뭘까요?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겠죠. 매력이 제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집이 비싸졌다고 해서 나쁜 집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매력도가 줄어드는 거죠. 좋은 집이 싸면 매력이 엄청나게 좋은 건데 좋은 집이 비싸면 좋긴 여전히 좋지만 매력은 좀 낮아지는 거죠. 투자의 매력은.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늘어나고 수익금은 작아지니까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서울만 올라간다던데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반대로 그럼 정말 확인해 보신 거 맞냐? 서울만 올라가고 다른 데는 다 빠지냐? 아니 그렇다던데요? 언론에서 그렇다던데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데들 봐라. 경기도도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도 있고 서울도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진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라고 반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적이 되면 사실 이성적 판단이 쉽지 않거든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순간 딱 확신을 가지고 감정이 딱 거기에 꽂혀버리게 되면은 이제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출을 줄이는 게 먼저인가 수익률을 높이는 게 먼저인가 모두가 답을 알잖아요. 사실 지출을 먼저 줄이고 그 다음에 모은 돈을 가지고 수익이 높은 거에 투자를 하는 거지 지출은 줄이지 않는데 수익이 높은 거에만 투자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다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돈을 모으려면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을 찾거나 덜 소비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돈을 모으려면은 덜 소비하거나 싼 걸 사라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이상한 논리가 있나요? 없죠. 자, 투자의 측면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을 변화시키는 힘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산을 저렴하게 매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가치가 높은데 가격이 저렴할 때 사면 돈을 버는 거죠. 그 돈은 당연히 돈을 모은 거에서 나오는 거고 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결국 돈을 잘 다루려면은 높은 급여를 받고 낮은 가격에 소비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연봉이 높으면 소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저도 옛날에 삼성을 다녔지만 삼성 다닐 때 그 많은 동료와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정도 버는데 이 정도도 못 쓰냐?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내가 이만큼 버는데 이걸 못 써?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는 돈을 모으지도 못하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좋은 자산을 매수하기도 힘들어지고 돈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나 현명한 투자나 결국에는 다 같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는데 왜 내가 돈을 못 써? 아니, 너는 그만큼 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게 써가지고 돈을 최대한 모아서 좋은 자산이 저렴할 때 사. 그래야지 네가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니까? 라고 얘기해도 아니, 야, 내가 연봉이 얼만데, 내가 상여금이 얼만데 여행도 못 가냐? 야, 내가 일본도 못 가? 야, 내가 지금 소나타도 못 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돈을 모았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저자의 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만 한 파트를 가져왔습니다. 요게 있어요. 7가지를 얘기하는데 투자 결정 프로세스가 있다. 근데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1번이 현금이 매력적인지 판단하는 거고 각 자산군별 비율을 설정하는 거. 이게 자산 배분이겠죠. 새로운 투자 기회를 분류하고 투자 결정이 일관되는지 확인하고 직감을 따르고 거래에 대한 논리를 글로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생각한다. 이렇게 7가지인데 제가 노란색 칠한 것만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고점이다. 지금 집값도 미쳤고 주가도 미쳤기 때문에 뭐 하락하고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고점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판단을 하냐면 바로 이걸 합니다. 1번, 현금이 매력적인지 판단한다. 자, 현금? 매력적이죠. 자, 현금이 매력적이죠. 왜냐면 지금 나는 고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점일 때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자산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현금으로 더 많이 자산을 살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다면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금을 딱 확보하는 게 좋다라고 결론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 결정의 프로세스는 총 7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7단계 중에서 1번만 생각하고 현금 100%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점이라고 판단하면은 비율을 줄이는 거지. 고점이기 때문에 전액을 다 현금으로 바꾸는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그 버크셔 해서웨이 또 주주총회에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이제 은퇴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이미 지금 9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를 하겠다. 사실상 이제 후배한테 사실 지금도 뭐 비보험의 CEO를 하고 있지만 그 CEO한테 정권을 넘기겠다라고 했죠. 이 워렌 버핏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지만 주식 시장을 다 팔고 현금을 100%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뿐이지 현금 100%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을 조정한다. 그게 바로 여기 2번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매력적이다? 오케이. 그럼 현금 100%. 이게 아니고 그러면 현금이 매력적이라면 현금의 비중을 좀 높이긴 하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산군별 비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현금이 몇 퍼센트 있지? 내가 10% 있네? 그럼 이걸 조금 높이고 좀 자산들을 조금 팔아가지고 현금화 해야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자, 7번도 중요하거든요. 7번. 이 7번이 아주 중요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가진 자산들 중에는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들도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근데 내가 가진 자산이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자산들만 있다면 이것도 비중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쭉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율 조정을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해서 방향이 너무 똑같은 것만 있어. 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상승을 할 때 큰 위험이 생기니까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뷰를 전망했을 때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자산을 일부는 가지고 있으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출을 최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가진 돈 100원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집을 삽니다. 이렇게 집을 사는 거를 보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문제가 많다라고 하잖아요. 야, 저거는 미친 짓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현금을 보유하겠다는 개념인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현금을 보유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이 1번이 미친 짓이면 2번도 미친 짓입니다. 맞잖아요. 왜냐하면 방향이라는 거는 한 방향에 내 모든 자산을 베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승에 베팅하는 게 1번이라면 하락에 베팅하는 게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다 한쪽 방향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자산 배분을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방향성이 다른 자산들을 분산 투자해야 된다
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인데 이건 사실 뭐 정답에 가까운 모든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는 전망에 맞춰서 예측한 방향에 기대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할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락장이 왔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싼 게 너무 많은데 현금이 없다. 아, 지금 주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뭐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요. 나도 물려있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반대가 뭘까요? 100%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승장이 와버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때는 집을 못 사는 경우도 있고 주식은 내가 원래 100개 살 거를 뭐 80개, 70개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방향을 못 맞췄을 때 오는 타격을 어떻게 상쇄할 것이냐.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리고 투자할 돈이 생기면 투자할 돈을 전부 다 올인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비상금, 그러니까 일종의 현금은 항상 보유를 해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내가 전망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는 생각보다 높은 확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이 뭐 5억이면 5억을 전액 다 투자한다. 라기보다는 조금은 떼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반대로 움직이는 방향에 좀 베팅하는 걸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선택을 잘못했다면 그걸로 일부 좀 충당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유를 남겨놓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이 없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람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거든요. 저도 젊을 때 지금보다 레버리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막 그랬는데 그럴 때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번 삐끗하면 정말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정도의 레버리지를 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운때가 맞아서 이렇게 왔던 거지 그때 한 번이라도 비이성적인 판단을 했으면은 진짜 지금의 저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이걸 경험을 다들 해봤을 텐데 생각보다 내가 나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거를 좀 판돈이 커지면 알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2년 뒤에 분양 잔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을 지금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테슬라에 올인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걸로 이제 돈 엄청 벌어가지고 잔금 내고 갈아타기 해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또 급락해.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야 잔금 어떻게 내지? 하면서 막 머리가 막 빠개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다시 또 급등해. 이거 어떡하지? 거기서 또 물을 타. 다시 또 막 급락해. 그러니까 이 테슬라 때문에 막 2년 동안 막 미치겠다고 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상금이나 여유자금이 없을 때 사람들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 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보면 다 똑같잖아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자산구는 달라도. 그러면 결국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극단에 있는 집의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다들 막 좋다 하니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무조건 서울에 등기 쳐야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판단이 틀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틀리면 아니요, 전 절대 안 틀릴 건데요. 라고 말하기에는 자산의 배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방향은 앞으로 계속된다라고 모두가 믿으면 그때가 위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무리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든 자산의 미래 레버리지까지 다 땡겨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사는 게 맞추면 좋은데 못 맞추면 어떡하냐? 그때는 대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망했다고 관심도 갖지 않는 곳 중에 답이 있다. 저의 요즘 최대 관심사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망했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망한 곳에다가 올인해야 되냐? 저 그럼 지금 지방 아파트 올인합니다. 뭐 이런 댓글들 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진심이라면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농담이라면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결국에는 저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곳들은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해하냐 못하냐가 이 책의 가장 어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책은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기본을 많이 얘기하고 이 내용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어쨌든 투자를 오래 했던 분이 쓴 책이라 그런지 결국에 우리가 그 감정에 휩쓸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한 게 있어서 저는 이 책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아까 뭐 다양하게 있지만 요 투자를 선택하는 요 프로세스 7과정이잖아요.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1번에 꽂히는 분들이 있거든요. 현금이 매력적이지 지금은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나는 다 팔고 현금 100% 보유하겠다.
이거는 워렌 버핏도 안 합니다. 워렌 버핏도 안 하는 거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커다란 리스크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로 정리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로 정리 안 하면 내가 과거에 했던 거를 또 까먹어요. 이런 일들이 결국에 또 비이성적인 행동 중에 하나겠죠. 이런 것들까지 한번 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면 앞으로 남은 여생이 많잖아요.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앞으로 강요당할 텐데 그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